동영상이 너무 길어서 유튜브에 올릴 때 좀 쪼개서 올리려고 지금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 음. 자, 이제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자, 표본 추출 방법. 먼저 이제 할당 표본 추출은요. 얘는 비확률 표집이잖아요. 비확률 표집이니까 편향적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죠. 당연히 자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으로 나뉘는 거고, 확률 표집 네 가지 있죠? 단순 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또는 예를 이제 계통적 표집이라고도 하죠. 계층 표집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층화 표집,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지역 표집 또는 이제 진락 표집 또는 군집 표집이라고 하죠. 그러면 층화 표집이 또 셋으로 나뉘죠. 비례층화 표집, 비비례층화 표집, 최적 분할 비비례층화 표집. 최적 분할 비비례층화 표집을 가중 표집이라고도 하죠. 뼈대 잡아야 돼. 뼈대. 뼈대. 암기할 거 암기해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 이제 비확률 표집은 임의 표집. 임의 표집을 얘를 편의 표집으로도 나오고 얘가 우발적 표집으로도 나왔어요. 조사로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용어로 알아야 돼. 반드시. 아셨죠? 그 다음 여기 의도적 표집을 유의 표집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이제 할당 표집, 그 다음에 눈덩이 표집. 근데 이제 여기 할당 표집, 얘들 이제 비확률 표집은 얘는 이제 무작위로 하지만 얘는 이제 자기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편향적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맞죠? 체계적 표본 추출은 주기성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얘 표집 간격만큼 뽑게 되는데 모집단의 목록인 표집들이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따라서 체계적 표집에서는요. 표집들, 즉 모집단의 목록인 표집들이 섞여 있어야 돼요. 거기서. 자, 층화 표집은 전체 모집단이 아니라 하위 단계에서 표본을 추출한다. 그죠? 전체 모집단에서 직접 하지 않고 층으로 나누고 여러 가지 하위층으로 나누고 각각에서 다 뽑죠. 그죠? 따라서 디귿도 맞네요. 자, 군집 표집, 지역 표집이죠, 얘는. 그죠? 지역 표집, 다단계 표본 추출 가능하죠? 그죠? 구에서 동으로 이렇게 뭐 해서 이제 다단계 표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군집 표집이 지역 표집이잖아요, 얘가. 지역 표집, 확률 표집에서 답이 이제 5번이 다 맞네요. 5번. 47번 봤고요. 그다음 이제 자료 수집인데요. 여기도 뭐 나오면 맞춰야지 돼요. 여기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우편조사, 전화조사 지금 대면 면접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편조사의 응답률이 낮아요. 그래서 우편조사는 이제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절차를 취하게 되면 회수율이 이제 70%까지 끌어올려질 수 있다. 보통은 20%에서 40% 사이지만 자, 그다음 이제 전화조사, 우편조사와 전화조사 중에서 자기기입식 자료수집 방법. 여기 자기기입식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자가 자기가 직접 읽고 자기가 직접 기입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전화조사는 자기기입식이 아니죠. 그죠? 설문지법에서 나머지는 다 자기기입식인데 전화조사는 자기기입식이 아니죠. 조사원이 물어보고 조사원이 기입하는 거니까. 그죠? 자, 대면 면접 조사에서 추가 질문이 어렵습니까? 대면 면접 조사에서는 추가 질문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면접 조사에서는 표준화된 면접과 비표준화된 면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추가 질문이 가능한 것은 비표준화된 면접에서, 즉 비구조화된 면접에서 프로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질문이 가능하다고 했었고, 자, 그다음에 원거리 응답자에게 우편 조사가 더 적절하죠. 원거리는 그죠? 주소만 알면 다 보내면 되니까. 자, 어린이나 노인에게 대면 면접 조사가 가장 적절하다. 그죠? 왜 그럴까요? 어린이나 노인은 이제 글을 모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글을 모르면 설문지법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구두 표현만 가능한 면접 조사로 가는 것이고. 근데 어떤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너무 어려가지고 말을 못한다. 그럼 그건 이제 관찰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5번이 답입니다. 그런 거. 그 조사론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특히 지금 막 준비하신 선생님들은 내 걸로 만드는
그 시험이 다가올수록 범위를 넓게 잡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일찍부터 하신 분들도 시험이 다가올수록 내용을 좁혀가야 하거든요. 줄여가야 돼요. 줄여가. 더군다나 뒤늦게 공부하신 분들은 넓게 공부하면 안 돼요. 절대. 나온 것에 집중해서 공부하세요. 그냥. 그게 이제 가장 현명한 방법이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면접법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자, 표준화된 면접과 비표준화 면접인데, 표준화된 면접은 모든 응답자에게 모든 질문에 똑같은 질문의 순서, 심지어는 질문의 어조까지 똑같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측정 도구가 일관성을 갖게 돼요. 그러면 따라서 표준화된 면접은 신뢰도가 높은 거야, 얘가. 신뢰도가 높고, 비표준화된 면접은 얘는 프로빙이 가능하거든요. 꼬치꼬치 키워묻기, 프로빙.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표준화 면접은 비표준화 면접보다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따라서. 아셨죠? 자, 옳지 않은 거 답이 나와버렸죠? 자, 면접법은 질문지법보다 응답 범죄 표준화가 어렵죠. 왜냐면 질문지법에 애초에 물어볼 때 응답 범죄를 표준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죠? 자, 면접법은 질문지법보다 제3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죠. 면접법은 응답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죠? 면접 환경 딱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 방해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배제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표준화된 면접에서는 개방형 표정 질문 다 가능하죠. 다만 이제 표준화된 면접은 질문의 종류는 뭐 상관없는데 그 질문 자체가 모든 응답자에게 똑같은 질문만 해야 돼요. 다른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알았죠?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 차이. 자, 면접법의 목적은 면접의 목적에 따라서 진단, 조사 면접으로 구분된다. 이건 들러리예요. 들러리. 관찰에서도 조직적, 비조직적 관찰이 나온 적이 있죠? 얘들은 그냥 들러리로 낸 거예요. 알았죠?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법으로 가면 관찰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행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즉시 자료 수집이 가능하죠. 그죠? 관찰법은 현장에서 즉각 포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죠. 그죠?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죠?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거예요. 주관이. 자, 그러니까 자료가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잖아요. 자료가 피관찰자를 통해서 자료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관찰자를 통해서 자료가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관찰자가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자, 비언어적 상황에 대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죠? 그죠? 자, 서베이에 비해서 자료의 개량화가 쉽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그죠? 이게 쉽다고 해서 어렵습니다. 서베이에 비해서. 이 서베이라고 할 때에는요, 이 서베이를 정의하면, 서베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뭐 이제 조사표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될 때 이걸 이제 서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관찰법에 비해서 자, 자료 개량화가 서베이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 쉽다 틀렸고. 그 다음 이제 그 질적 연구나 탐색적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이하죠? 관찰은. 맞아요. 면접과 이제 우리 질적 연구에서는 주로 이제 면접과 관찰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분석인데요. 이 내용 분석은 이번에는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봐보세요. 시험장 가면 거의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그 기출문제가 얘가 19회 때까지 나오고 줄기차가 나오다 지금 안 나왔어요. 아마 22, 21회 때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22회 때는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이거 거의 1순위에 가깝거든요. 이거 1순위. 그렇죠? 내용 분석. 이 비반응성 자료 수집 중에 하나이죠. 얘는. 그죠? 자, 기록된 것만 가능하죠. 그죠? 내용 분석은. 자, 지난 20년 동안에 A 신문의 기사를 자료로 노인의 인식 변화,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이 기사, 신문 기사, 사회면의 기사를 가지고 노인의 인식 변화를 알아본대요. 이 말 뭐예요? 이게 내용 분석을 물어보는 내용 분석. 그죠? 기록된 걸 가지고 분석하는. 내용 분석은 이제 문헌 연구의 일종입니다. 그러면서 비반응성 연구이죠. 자, 범주 항목들은 신문 기사 자료로부터 도출된다. 그죠? 자료의 유형화를 위한 분석 범주를 얘기하는데 분석 범주 항목들 도출되는 거
맞습니다. 뭐 당연히 이 기록되어 있는 이 기사 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기억은 맞는데요. 자, 보세요. 주제와 단어를 가지고 이제 기록 단위. 자, 이 기록 단위가 있고 맥락 단위가 있죠. 먼저 분석 범주를 설정한 다음에 기록 단위와 그 다음에 맥락 단위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근데 이제 여기서 주제와 단어에서 주제보다 단어를 기록 단위로 하게 되면 기록 단위가 이제 분석 단위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자료 수집의 양이 많아지죠. 단어가 더 많잖아요. 단어가. 그죠? 단어가. 자, 그러니까 요거 맞는 겁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았어요. 그죠? 니은이 안 들어갔어. 얘가 여기 기억이 안 들어갔고 얘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맥락 단위는 기록 단위보다 더 큰 단위를 한다. 맞죠? 누가 상위 단위예요? 맥락 단위가 기록 단위보다 상위 단위예요. 맥락 단위 기록 단위보다 더 큰 단위, 상위 단위. 즉 기록 단위가 단어라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맥락 단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록 단위를 문장으로 한다면 그 문장에 들어가 있는 단락이 맥락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 단위가 상위 단위입니다. 자, 이 연구에서 양적 분석 방법 플러스 질적 분석 방법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양적 분석 방법과 질적 분석 방법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용 분석에서. 따라서 니을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제 기억린 디귿이 답이 되게 돼요. 3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내용 분석 반드시 공부해 놓으세요. 이건 뭐 나올 가능성이 거의 높아요. 이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조사 설계 타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타당도는 아까 우리가 신뢰도 타당도 말할 때 그 타당도하고 달라요. 거기서의 타당도는 내가 만든 설문지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 여부를 보는 것이고 조사 설계, 실험 설계의 타당성은 뭐냐면 실험은 뭡니까? 실험실 안에서 실험을 하는 거죠. 그죠? 왜 합니까? 여기다가 X와 Y를 집어넣고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이죠. 그죠?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의 타당도예요. 인과관계 추론에 있어서의 타당도,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인데 자, 실험실 내적으로 타당한가를 보고 있는 거 내적 타당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Y의 변화가 순전히 X 때문에 변화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Y가 얼마만큼 많이 변했냐, 조금 변했냐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Y가 조금 변했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 변했다 하더라도 그 조금 변한 것이 이 X 때문에 변한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 인과관계를 확신하는 정도. 알았죠? 근데 여기 보면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서로 필요 조건의 관계에 있다. 아,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서로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의 필요 조건이에요? 내적 타당도가 외적 타당도를 위한 필요 조건인 거예요.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죠. 그죠? 이제 제가 강의에서는 이거 좀 빨리 나가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많이 못했는데 필요 조건과 이제 충분 조건은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필요 조건은 어, 마약과 마약 중독자와의 관계예요. 마약 중독자 이 관계예요. 알았죠? 이 둘의 관계. 자, 마약 중독자가 되려면 뭐 먹어야 돼요? 술 먹으면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없죠. 마약을 먹어야죠. 그죠? 마약 중독자가 되려면 마약을 먹어야 돼. 그죠? 마약을 먹어야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마약을 먹는다고 꼭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니야. 필요 조건은. 알았죠? 이럴 때 마약 중독자를 위한 가 되게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알았죠? 마약을 먹어야지만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지만 마약을 먹는다고 반드시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 다 마약 한 번씩 먹어봤을 가능성이 커요. 저도 약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약에 보면 마약 성분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병원 내에서 처방하는 것들 보면 그런 거 들어가 있어요. 보면 어떻든 이제 그 마약을 먹는다고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죠? 자, 이럴 때 필요 조건이고 지금 충분 조건은 뭐냐면 자,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받으면 에이즈 환자가 되는 걸 말을 합니다. 자, 이거 충분 조건이에요, 이게.
자,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받으면 에이즈 환자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100% 돼요. 그죠? 100%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돼, 무조건. 그죠? 무조건. 그래서. 자, 근데, 에이즈 환자가 되는 방법은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받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존재해요. 에이즈 환자가 뭐 성관계를 맺거나 뭐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에이즈 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의 핵심은 뭐냐면 얘를 하면 무조건 된다는 거, 무조건. 하지만 필요 조건은 얘를 한다고 얘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이제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외적 타당도가 무조건 높은 게 아니에요. 알았죠? 만약에 내적 타당도가 높을 때 외적 타당도가 무조건 높다. 그러면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를 위한 충분 조건이 돼버리겠죠. 그죠? 하지만 외적 타당도를 위해서, 즉 마약 중독자를 위해서 마약이 필요했던 것처럼 외적 타당도를 위해서 내적 타당도가 필요하긴 해요. 알았죠? 그래서 얘가 필요하긴 한데 얘가 그렇다고 얘가 된다고 무조건 얘가 되는 건 아니니까. 얘가 이제 필요 조건인데. 알았죠? 자, 다시 한번 외적 타당도는 이 실험실에서의 결과를 밖으로 실험실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다른 상황 조건에도 적용 가능한가의 여부예요. 외적 타당도. 이게 외적 타당도예요. 일반화의 여부. 그죠? 이건 내적 타당도는 X가 Y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는 것이고 Y의 변화가 순전히 X 때문인지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든 이 결과를 밖으로 적용하려면 X가 Y한테 어떻든 영향을 조금 줬든 많이 줬든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내적 타당도가 필요하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밖으로 적용하는 것이니까. 아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따라서 지금 이거 틀렸고요. 이거 참 좋은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사 대상의 성숙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도와 타당도는 열심히 외웠잖아요. 우리가. 그죠?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다. 그죠? 하지만 타당도가 높으면 무조건 신뢰도는 높다. 그죠? 따라서 신뢰도는 타당도를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타당도를 위해서 필요하긴 해.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3번 보면 2번 조사 대상의 성숙. 성숙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죠. 그죠? 자, 동일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서울, 제주에서 같지 않은 것은 외적 타당도의 문제이다. 그죠? 일반화 가능성이니까요. 여기에서 자, 서울에서 나타난 것이 제주도에서도 나타나는가? 그죠? 따라서 이제 3번이 옳은 거고. 자, 외적 타당도는 연구 결과의 대안적 설명 가능성 정도. 이게 내적 타당도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적 타당도가 뭐라고요? Y의 변화가 순전히 X 때문에 그랬냐. X 이외 다른 변수에 의해서 Y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면, 즉 X 이외 다른 변수로 대안적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건 내적 타당도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대안적 가능성 정도가 배제되면 배제될수록 내적 타당도는 높아져요. 자, 특정 프로그램. 이게 원인이죠? 프로그램은 항상 원인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 효과를 확인한다. 효과가 결과죠. 그죠? 즉, 이렇게 하면 인과잖아요, 인과.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내적 타당도죠. 외적 타당도가 아니라. 그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조사로는 지금 벼락치기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 또는 핵심 이론 강의를 들었든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그렇죠? 반복해서 여러 번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실험 설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통제입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는 무작위 할당. 통제입단 사후검사 설계는요. 얘는 순수실험 설계입니다. 순수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을 하거든요. 다. 그렇죠. 그래서 무작위 할당으로 통제집단, 실험집단을 나눴고 실험집단에만 개입을 실시하죠. 그죠? 실험집단은 실험 처치를 한 것이고 여기는 안 한 것이거든요. 그죠? 맞는 거네요. 당연히 맞는 문장이고. 자,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 얘는 뭐예요? 누구 거예요, 이거? 이거 전실험 설계죠. 그죠? 얘는 전실험 설계 또는 선실험 설계라고 하는. 자, 근데 실험 집단과 개입이 주어지지 않은 집단을 즉 통제 집단을 사후에 구분해서 종속변수의 값을 비교하는 거죠. 자,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전쟁 영화를 보여줘요.
유치원 아이들 5명한테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폭력성을 측정해요. 이게 프로그램 X가. 프로그램은 독립변수거든요. X. 그죠? X가 Y에 영향을 미치냐 할 때 이게 원인 변수. 그죠? 독립변수.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얘가 결과 변수. 즉 종속 변수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전쟁 영화 보여줬고 그 5명의 아이들의 폭력성을 측정했어요. 근데 전쟁 영화를 보여주지 않은 나머지 5명의 아이들의 폭력성을 같이 측정하는 거예요. 이때. 이게 바로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사전에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지는 않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프로그램 진행했으니까 실험 집단이 되고 여기가 통제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입이 주어지지 않은 집단 여기. 그죠? 얘와 얘. 그죠? 나누어서 비교했다. 맞고.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는 얘는 유사 실험 설계죠? 유사 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구분합니다. 그죠? 얘는 이제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에서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비동일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유사 실험 설계는 생활 현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 집단 통제 집단 간의 교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순수 실험 설계는 실험실 연구이기 때문에 얘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유사 실험 설계는 실험실 연구가 아니라 자연 환경에 생활 환경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즉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돼요?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 개입의 확산. 그죠? 개입 확산이 발생됩니다. 모방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 그죠?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솔로몬 내집단 설계는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를 결합한 거죠? 맞아요. 자, 복수시계열 설계. 이 복수를 다중이라고도 나오게 합니다. 다중시계열 설계 또는 복수시계열 설계는 단순 시계열 설계에다가 통제집단을 추가시킨 거죠? 실험집단, 통제집단 다 있고요. 개입 전 여러 번, 개입 후 여러 번. 맞죠? 맞습니다. 기출문제만 풀어서 접근하지 마세요. 절대. 그 좋은 공부 방법 아니에요. 알았죠? 반드시 이론을 빠르게 정리가 한번 필요해요. 어떻든 간에. 그렇다고 지금 막 기본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기본서 보면 어리석은 공부 방법입니다. 기본서 보지 마세요. 지금은. 핵심 이론 노트나 조키케 벼락치기 이걸로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간이 지금 67일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현재 강의하는 시점이 간혹 이렇게 질문하면서 저한테 질문 받다 보면 교수님 지금 제가 아예 노베이스인데 이론을 봐야겠는데 시간은 없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시간이 없으면 시간에 맞게끔 해야지. 그래서 이제 지금 남은 시간과 내가 하루 공부 시간,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 공부 추가로 공부하는 시간 총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몇 시간이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계획을 잡아야 돼 반드시.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단일 사례 설계 방법입니다. 자, 단일 사례 연구는 얘는 이제 자 A, B, C, D 설계는 A만 기초선이고 B, C, D는 개입이죠. 다. 서로 다른 개입이죠. 개별적으로 개입 효과를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얘는 연속적이죠. 연속적 지금. 그죠? 자, AB 설계는 외부 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AB 설계는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죠? AB 설계는 당연하죠. 왜냐면 보세요. 이게 A예요. 기초선. 그 다음에 이게 B예요. 자, 욕설하는 아이가 있어요. 욕설을. 그러면 욕설이 이제 종속 변수가 되거든요. 표적 행동. 자, 욕설을 하지 않게 하려고. 자, 기초선이고 이게 개입 국면이죠? 그죠? 그럼 이제 얘가 욕설을 몇 번 하는지 측정해 보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그리고 여기서 언어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프로그램 진행 중에 하는 거예요. 개입 국면은 프로그램 진행 중. 끝나고가 아니라. 기초선은 프로그램 개입 전에 측정한 거고. 그죠?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보니까 욕설이 뚝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AB 설계거든요. 이렇게만 하는 걸. 그러면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여기서 욕설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진짜 이 프로그램 때문에 언어치료 프로그램 때문에 욕설을 안 하게 된 건지
또는 얘네 집에서 아버지가 맨날 막 이렇게 술 마시고 막 맨날 때리고 막 그랬는데 개과천선해가지고 와가지고 엄마한테도 무릎 꿇고 빌고 얘한테도 무릎 꿇고 빌면서 어? 사죄를 하면서 앞으로 내가 정말 가족한테 잘할 거다, 니들한테 잘할 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집안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외부 요인인지. 알았죠?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문장은 복수기초선 설계에서는 가능해요. 이게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오히려. 그죠? A, B 설계를 여러 대상, 여러 상황, 여러 문제에 적용하는. 자, 어떻든 이거 지금 틀렸고요. 그 다음 이제 복수기초선 설계는 기초선 단계 이후에 여러 개의 다른 개입하면 순차적으로 한 게 얘잖아요. 순차적으로 한 거, A, B, C, D 설계. 즉, 복수요소 설계죠? A, B, C, D 설계는 복수요소 설계, 다중요소 설계라고도 하는데, 복수요소 설계는 A, B, C, D 설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더 있죠. 그러니까 A, B, C, D 설계는 복수 요소 설계 중에 하나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A, B 설계는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서 개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그죠? 얘가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까 여기 A, B에다가 다시 A와 B를 추가시킨 경우에요. 그죠? 다시 기초선으로 왔으니까 개입을 중단을 해봤어요. 중단해봤더니 여기서 올라가 다시 욕설이. 근데 또 다시 똑같은 언어 치료 프로그램을 다시 하는 거죠. B니까 만약에 이게 또 다른 프로그램이 C로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했더니 여기서 뚝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서는 외부 효과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다시 개입했더니 떨어졌으니까 외부 효과가 통제된 겁니다. 여기서도 우연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죠? 네, 이제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이 맞고요. 그 다음 이제 보면 평균 비교는 우리가 이제 단일 사례 연구의 평가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시각적 분석, 그 다음에 통계학적 분석, 그 다음에 임상적 분석. 그죠? 근데 통계적 분석이 둘로 나뉘죠. 평균 비교와 그 다음에 뭐요? 경향성 접근. 그죠? 예, 경향성 접근이 바로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 기초선의 변화의 폭과 기울기까지 고려하는 겁니다. 경향성 접근이죠? 경향성 접근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있어. 이게 A야. 이게 B야. 자 근데 그 기초선을 측정해 봤더니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얘가. 근데 개입했더니 또 떨어져. 그러면 이게 진짜 떨어지려고 해서 떨어진 건지 개입해서 떨어진 건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경향성 접근에서 기울기를 구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왔죠? 기초선을 두 부분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하게 돼요. 무슨 말이면 여기 이제 욕설의 빈도를 측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아까 3번, 6번 측정했다면 앞에 3번 측정의 평균을 내. 욕설의 평균. 평균이 이만큼 나왔어. 그러면 후반부의 평균을 내. 후반부 욕설 몇 번 했는지 평균. 3일 동안 평균을 내. 이렇게 찍혀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잇는 거야, 이게. 이게 기울기예요. 알았죠? 근데 이 기울기와 여기서의 변화, 개입 이후의 기울기의 변화, 여기서 이렇게 변했다면 이게 일치되면 개비 효과가 없는 것이죠. 일치되지 않아야지 이제 개비 효과가 있게 되는데, 알았죠? 자, 기울기까지 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질적 연구, 양적 연구로 왔죠.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자, 이제 12시 반까지는 끝납니다. 자, 보면은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연구자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질적 연구. 양적 연구와 비교했을 때. 왜 그러죠?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 도구예요.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를 바꾸면 안 된다. 연구자를 바꾸는 것은 자로 쟀다가 체중계로 재는 것과 똑같아요. 따라서 연구자를 바꾸면 안 돼요. 연구자 역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의 사례를 깊이 있게 하죠. 그래서 데이터 성격이 정성적 차원을 하는 거죠. 데이터의 속성, 정성적 차원. 반면에 양적 연구는 정량적 차원을 연구하는 것이고, 자,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목표가 아니다. 그래요. 일반화는 이제 데이터의 양적 측면을 연구하는 이제 양적 연구죠. 양적 연구는 소수 사례가 아니라 데이터가 많거든요. 정량적 차원. 그죠? 많은 데이터를 연구하는 것은 많이 연구했으니까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높다.
자, 신뢰도와 타당도는요, 본래 양적 연구에서 말하는 신뢰도와 질적 연구에서 말하는 신뢰도, 타당도는 서로 다른 의미가 있긴 해요. 근데 우리 시험은 단순히 그 신뢰도, 타당도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이렇게 해놓고 신뢰도와 타당도 이렇게 해놓고 아예 외워버려야 돼요. 질적 연구는 속성을 깊이 파고 들어가단 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양적 연구보다. 그렇죠? 반면에 거꾸로 양적 연구가 신뢰도가 높다. 그렇죠? 이게 이제 타당도가 높은 거다. 왜? 속성을 소수를 가지고 깊이 파고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하나만 잡으면 되니까 오늘 하나를 잡아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질적 연구 타당도 높으면 또 양적 연구 신뢰도 높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균합적 추론이 강하죠. 균합법, 양적 연구 연역법, 그다음에 질적 연구 균합법. 근데 이제 연역법의 절차에 조작적 정의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조작적 정의는 양적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했어요. 질적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아니라, 그죠? 거기까지 좀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 자, 그 다음에 브래드쇼. 이 브래드쇼는 물론 이제 그 조사론에도 나오고, 이제 행정론에는 이게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쪽에서 나옵니다. 그 욕구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욕구 식별과 욕구 추산을 하게 되니까 어떻든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조사론이나 행정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브래드쇼의 다차원적 욕구 규정. 자, 규범적 욕구는 지역 주민의 원함, 뭘 원하는지, 뭐예요? 뭘 느끼는지, 느껴진 욕구죠. 느낀 욕구. 그죠? 따라서 이 규범적 욕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느껴진 욕구죠. 이게. 그래서 이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느껴진 욕구는 뭐라고도 하죠? 이거 느낀 욕구라고 하는데 체감적 욕구 또는 감촉적 욕구 또는 인지된 욕구라고도 하죠. 그죠?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인데 비교적 욕구, 집단 간의 상대적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느낀 욕구는 대상자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거. 그죠? 이걸 인지적 욕구라고도 합니다. 표현적 욕구는 그 느낀 욕구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표현된 욕구, 그죠? 또는 표출된 욕구라고도 하는데 대기자 명단 또는 신청자 수 또는 이제 집단 행동을 통해서 표현적 욕구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위 욕구들이 중첩되면 중첩될수록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성은 증가된다. 왜 그래요? 자, 규범적 욕구는요, 욕구를 규정하는 주체가 전문가나 일반 사회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느껴진 욕구, 느낀 욕구와 그 다음에 표출적 욕구, 이 두 가지는 욕구의 규정 주체가 클라이언트예요. 마지막으로 이 비교된 욕구는 얘도 전문가와 일반 사회가 욕구를 규정하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중첩됐다는 것은 전문가도, 일반 사회도, 클라이언트도 모두가 이 욕구를 해결해야 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중첩될수록 필요성이 증가된다고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초점 집단과 델파입니다. 이 초점 집단 델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얘는 그 조사론에도 나오고, 조사론에서는 욕구조사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얘가 지역사회 실천 과정에서 자료 수집 방법에서 얘가 나오고, 행정론에서는 얘가 집단의사결정 방법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점 집단 조사는, 초점 집단은 얘는 익명이 아니죠. 그죠? 익명으로 하는 건 델파예요. 그 다음 이제 초점 집단 조사는 소수를 모아놓고 집단의 역학을 이용한다. 집단 역동성. 그죠? 집중적으로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맥락적 정보가 획득되기 때문에 대용 타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2번이 답입니다. 그죠? 초점 집단 조사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이 가능하죠.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조사자가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니까. 자, 연구자가 예를 들어서 6명에서 많게는 뭐 12, 13명을 딱 모아놓고, 소수의 사람이거든 어떻든 모아놓고 토론을 시켜. 주제를 주고. 근데 연구자가 그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버려. 그러면 토론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 대상들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는 조사자라기보다, 질문자라기보다 관찰자에 더 가깝다. 초점 집단 조사는. 그죠? 관찰자에 가까워, 관찰자. 그러니까
추첨 집단에서는 연구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입해야 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토론을 시켰어. 근데 어떤 사람이 입김이 세가지고 막 토론을 혼자 막 주도해. 그럼 그거 막아야겠죠. 또 하나는 토론을 시켰어. 근데 막 토론하고 상관없는 막 얘기를 막 하고 있어. 주제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그것도 막아야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자는 관찰자에 가깝습니다. 네. 자, 주관적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자가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자, 델파에는 설문조사의 성격이에요. 우편조사. 그래서 이제 구조화된 방식으로 정보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개방형 질문으로 물어보고 나중에 점점 폐쇄형으로 만들어 가죠. 자, 그다음에 델파이 조사는 대면 집단 아니죠? 익명. 델파이는 그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명목과 델파이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죠? 합의 목적이. 초점 집단은 토론을 통한 의견 제시하게끔 하고 하는 거. 자, 그다음 이제 그 A복지관은 전년 대비 예산 축소로 인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의 프로그램의 성과를 동일한 가치로 바꿨대요. 자, 평가 메타 평가는 평가의 평가죠. 그죠?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 하는 평가를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 성과를 동일한 가치로 바꿨다는 것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투입만 양화하는 게 있고, 투입뿐만 아니라 산출과 성과까지 양화시키는 게 있죠. 프로그램들을 지금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성과를 동일한 가치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화폐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겠죠. 성과를 화폐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지 돼요. 자, 지금 투입만 양화시키는 것을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하죠. 효과 분석. 그다음 이제 투입 산출 성과 모두를 양화시키는 것을 비용 편입 분석이라고 하죠. 그죠?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성과를 동일한 걸로 만들었다는 것은 화폐 가치로 지금 동일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화는 화폐 가치로 전환하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비용 편입 분석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알았죠? 어차피 비용 편익 아니면 비용 효과인데 얘는 뭐 그냥 제끼면 되고. 자, 이 두 가지인데 자 보세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나뉘죠. 자, 형성평가를 과정평가라고도 하고 모니터링 평가라고도 하죠. 반면에 총괄평가를 결과평가라고도 하고 얘를 뭐라고 돼요? 성과평가라고도 하죠. 자, 근데 총괄평가가 둘로 나뉘죠. 효과성평가와 효율성평가로 막 외우세요. 적극적으로. 자, 효과성평가는 산출평가와 성과평가로 또 나뉘고 효율성평가가 비용, 효과분석과 비용, 편입분석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비용 편입분석을.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사실 이제 이 마지막 문제는 사실 여기는 지금 6회까지 아주 줄기차게 나오다가 그 이후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줄이 나왔어, 한 줄. 근데 우리가 이제 조사 절차가 있거든요. 조사 절차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좀 한 줄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3순위죠, 3순위. 출제 비중은 떨어지지만 언제든지 또 튀어나오면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간단한 거니까 그냥 확인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때 연구 결과의 함의는 결론에 갑니다. 그죠? 근데 연구 결과는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이걸 조심해야 하고, 요거. 근데 어떻든 1번이 옳지 않죠. 그죠? 체계적으로 기술한다.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조사론을 지금 이제, 여기 여기 테마로 보면은 테마 46번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지었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공부 범위를 너무 넓게 잡지 마세요, 절대. 특히 이제 족지계 지금 벼락치기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족지계 벼락치기 강의에 좀 집중적으로 좀 강의를 어려운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알겠죠?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그다음 이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이건 뭐 해보니까 너무 빨리 끝났다. 그러면 핵심 기출 제가 OT에서는 핵심 기출 거치고 그다음에 9개년으로 가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9개년까지 볼 수 있겠다 싶으면 핵심 기출 보지 마시고 그냥 9개년으로 직접 가셔도 돼요. 알았죠? 그럼 이제 기출문제는 맨 처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출 천재나 또는 9개년을 보실 때에는 걔들은 정답 해설 봐가면서 그냥 쭉 읽어버리세요. 끝까지. 1회독을 그렇게 끝내버리고 그러면 견적이 나와요. 어느 정도. 그렇죠? 견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 정도에서 나오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어떻든 남는 기간에 기출문제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들 카페에다 질문 주세요. 카페. 자, 그러면 파이팅하고 다음 주 이제 다음에 이제 실천론 강의 또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이팅하고 강의를 종료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여기서 공의 중지해버리면 선생님들 딱 이렇게 다 명단이 다 떠버려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파이팅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파이팅하고 강의 마치고 질문 있으면 남아서 질문 주셔도 제가 받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그러면 녹화 종료하겠습니다.